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외교 정책을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부터 저는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우리 이성현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미국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유럽에 관여해서 괜히 좀 손해보지 말고 이제 미국 스스로 힘을 기르자. 그러니까 약간 미국식 도강량이었었다는 전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미국이 점점 가장 강한 국가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스테이터스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미국이 이제 커온 상태에서 지금 나오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근데 그 지키는 것이 괜히 남의 나라들 돕다가 경제적 손해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그 소련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적이 있었을 때 디터런스 억지 중심으로 가다가 괜히 9.11과 같은 뒤통수 맞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이익을 좀 지켜야 되지 않냐는 이제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SS 리포트도 서두에서도 다들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도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중러를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서 그 큰 국가들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신냉전 도래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스테이트라는 국가 간분이 아니라 이런 북한, 이란요 불량 국가로 지정을 했고 테러의 위협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작은 위협이지만 우리를 거슬리는 이런 불량 국가들, 불량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안보 측면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다 쓴 것처럼 이제 본토 방어 국민 강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안보 얘기도 한 것 같고, 기술 우위 확보를 통해서 번영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힘을 통한 뭐 평화 유지긴 다들 하셨고요. 네 번째 거에 좀 주목하고 싶은 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라는 그걸 목표로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은 그거는 오바마나 기존의 다른 대통령들이 했었던 말과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동맹국가 협력 강화하고 개발 원조를 통해서 미국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 자유 법치를 통해서 미국 가치를 전파한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그 LIO죠. 그걸 그냥 신자유주의 국제 질서와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확대한다.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존의 그 외교 지금 안보하는 분들과의 갈등 속에서 이 부분은 안 넣을 수가 없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레이건 대통령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거라 그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도 얘기할 때 그 레이건 부분을 건드려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부분을 만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화려한 어휘라든지 보수적인 사고를 토대로 집권에 성공을 했었다는 부분도 똑같고, 그런데 미국식 뭐 영웅주의 부분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달랐었던 점은 레이건은 그래도 이타적인 가치 추구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는 부분이 이타적이기보다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다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NSS나 또 앞에 부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러를 리비저니스트 수정주의라고 해서 각을 세운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뭐 아까 이상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중상주의, 그 다음에 뭐 원칙적 현실주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굉장히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인 리더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형적 현실주의자 리더의 특징은요, 두에게 적을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전략은 현명하지 않은 전략이고, 그래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국이라고 표현해서 일본하고 인도를 키워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러시아는 냉전 시대보다는 그 콜드 피스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냉랭한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 그렇게 크게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대체적인 전망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모든 말에 중러를 한꺼번에 넣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든 이제 그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교수님이 이제 다소 중립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절제적인 용어를 썼다. 전상원 교수님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어느 대통령이나 어느 NSS 보고서보다도 역시 트럼프답게 직설적 화법으로 얘기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대중대러의 그 경색 국면을 가져오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우려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틀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아까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동맹과도 패권을 놓고 갈등을 하는 대상으로 보겠다. 이제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이 NSS에 말했었던 뭐 동맹국가 협력 강화 이제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 태평양 구상은 사실은 일본이 처음에 내세운 전략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것을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프리 오픈이라 그래가지고 인도 퍼시픽 전략은 1대1로나 인도양으로 세력을 넓혀서 항만 기능을 확보하려는 진주 목걸이 해양 전략, 중국에게 이제 각을 세우는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한국이 빠져 있는데 중국과 이제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추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언제든지 있었었고 특히 약간 진보 정권에서 이제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코리아 스키핑은 없을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강하게 말을 했지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립 서비스였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열어보면 시쳇말로 한국이 하는 거 봐서 인도 태평양 이 전략 속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너희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러한 메시지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에서 안보 전략마저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손해보지는 않겠다라는 그게 강력하게 구사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경제 안보도 결국은 거래 외교, 그러니까 트럼프 외교 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측면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국제적 무역과 거래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많은 트럼프의 티피컬한 협상가적 기질로 장사하는 식의 외교를 하는 것, 외교 안보를 하고 있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다자 안보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자주의가 쇠퇴했냐, 국제주의가 쇠퇴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조지 부시 때 알라카르트 맞춤식 다자주의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거로 회귀하고 있는 이제 부분도 좀 많은 거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제주의가 쇠퇴하는 거는 아까 이상현 교수님 발제에서도 미국 자금을 국제기구에서 축소하고 이미 2018년 19년 유엔 예산을 2억 8,500만 불로 삭감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미국의 사무총장 자문회의가 있어서 가는데요. 워낙 미국의 유엔은 행정적으로 좀 엉망인 부분이 많고 문제가 많기는 한데요. 비행기 표를 꼭 사서 보내요. 제가 사면 훨씬 더 절약해서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전용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서 보내는데 사서 보내는 거를 보면 가격이 훨씬 제가 찾은 비용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비싸니까 이제 거기서 네고를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은 네고만 했었는데요. 이번엔 옵션을 3개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옵션을 네가 택할 거면 527불을 더 내래요. 돈을 내라고 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불현듯 저 삭감의 효과가 이렇게 자문위원들한테도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이 유엔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오기 시작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더 큰 맥락에서 볼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LIO요. 그러니까 미국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라고 여기다 써놨는데 기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수정주의 세력을 견제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실 이 기존 국제 질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었던 LIO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게 오히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아닌가 이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제 또 하나는 내셔널리스틱한 어프로치요. 굉장히 이렇게 파퓰리스틱하고 내셔널리스틱한 어프로치를 강조하고 있는데 미국은 누가 뭐래도 이민의 나라,
다문화적인 나라인데 이제 그 부분을 반발한다는 의미에서도 이게 반역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말한다는 의미에서도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는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요, 그 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그 지난 9년간이 오히려 비핵화보다는 그리고 또 중국은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평화나 안정에 우선을 주는 대북 정책을 써서 오히려 그 미국의 대북 정책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kind of 이제 시너지 효과를 노려가지고 오히려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완전히 성공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북한 김정은이 제대로 된 임자를 만난 게 아닌가 트럼프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확고하죠. 그 NSS 그 리포트에도 17번 북한을 지칭하면서 불량국가 독재국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식하는 북한 위협은 이제는 굉장히 지역적이기 때문에 지난 대통령들이 말하는 게 급한 불 먼저 끄고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었던 그런 자신감 이제 그런 게 있어서 북한의 핵 개발을 그냥 좀 방치한 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거는 우리 문제,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문제 아니면 너희 지역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 국제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그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제대로 이제 들어온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트럼프가 그래도 그나마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분들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걱정인 거는 핵무기라는 것이 전략적 핵무기였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저강도 핵무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프롤리퍼레이션 비확산 부분이 더 커져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전술핵뿐만 아니라 이런 일본과 더불어 이제 핵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국의 강대국 리스크라는 부분은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제 아마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핵심 고리에서 한국이 계속 미국과 있으면 한국을 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리한테 메시지를 계속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희의 강력한 동맹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희를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압력을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성훈 박사님이 바르게 맞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북핵 문제가 중국, 러시아에게 그 아시아 국가들에 의한 대리전 형태의 세력 경쟁을 부활하는 어떤 신호탄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그샘플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러한 부분 그러한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투키디데스 함정 형태의 미중 관계 글로벌 차원의 세력 전이 속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든지 아니면 대리전 형태에서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제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시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빠르게 부상하는 신흥 강국이 기존 세력을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기존 패권 국가를 도전하는 게 그 투키디데스 함정의 위험인데요. 지난 1500년 이후에 15번의 이러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력 그 판도에 있어서. 근데 그 15번의 세력 경쟁이 11번은 진짜 무력 경쟁으로 갔다고 하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선례가 1,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영국에게 이제 반발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미중 경쟁을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더 쓰면 북한의 신년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드디어 북한이 아주 전형적인 위험과 평화 공세의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통미봉남 썼다가 통남봉미 썼다 하는데 이번엔 통남봉미를 부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실은 좀 겁을 먹은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평창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박사님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평창 이후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만약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제 미국과의 그 코드가 우리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걱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평화 공세를 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임자 트럼프를 만나서
안보에 조금 걱정, 패닉을 하는 부분이라 한다면 우리의 안보 불감증은 늘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안보 불감증이 있다. 그거보다 전 더 위험한 것이 평화냐 전쟁이냐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그 골라야 되니까 우리는 평화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북한과 이렇게 민족끼리의 공조를 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험한 발상. 저는 그러한 그 안보 불감증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과 이렇게 평화 공세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 미디어도 저는 좀 자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돈 다 내서 그 북한 공연단 와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북한이 낙점을 합니까? 이제 그러한 멘탈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 때문에. 그러면 이런 짧은 4, 50년의 북한의 역사도 만약에 역사라면 그만큼 당했으면 좀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본을 믿지 못할 상대이기 때문에 일본은 제어하면서 북한하고는 뭘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낙점까지 시키는 그런 관계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지금 그만두겠는데요. 그러면서 또 EU가 우리에게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 공조, EU 활용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